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막강한 입법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이란 말이 딱 어울릴 듯한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압박한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통속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괴소문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국무총리가 화답하는 듯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를 전제하고 묻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기한 질문은 일정 수준을 넘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히고 문제가 있는 쪽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권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모욕하는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만 역대 어느 국회가 이랬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또다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충분히 지금 헌법에 정해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처음 꺼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인데 사법부가 예산과 공간 부족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대법원을 대구로 보내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모의했다는 SNS상 출처불명의 소문을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치명적인 상처 내지는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내용이겠죠. 해당 소문에 참석자로 언급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일고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며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동조하는 듯했던 대통령실, 오늘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거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는 건데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까지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막지도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던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만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 이런 취지였고요.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조 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직접 공세가 자칫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보복 성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가 국민 우려에 대한 자체적인 답변을 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으니 제도적 개선안을 고민하는 건 맞다고 했습니다. 조 원장 탄핵이나 사퇴 압박 대신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엔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에서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덕목을 언급하며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인데 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입니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권력이라며
국민 주권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나치 정권의 행태와 똑같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긴급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 등이 거론됐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이번 주말 가집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의원총회장 벽에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 장악 시도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민주주의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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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 없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동대구역에서 첫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인 대응을. 다만 범여권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내쫓는 건 대부분 독재 정권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있었던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권 통치의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에선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 의해 파면됐고 19년 장기 집권한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2011년에 법을 바꿔 대법원장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켰을 땐 유럽 인권재판소가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결과적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압박으로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 망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넘어 사법부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까지 몰아붙이자 법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독재, 인민재판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등장했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려느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면 법원 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SNS에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판사 배척 없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를 막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부장급 판사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으로까지 보인다며 결국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치적 의도로 사법부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려는 것이라며 이러다간 법원 판결을 아무도 믿지 않는 자력구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여당 뜻대로 사법부를 움직이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독재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사법부는 견제할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나 해라. 이게 무슨 상권 분립입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거 사법농단 당시 배당을 조작했다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현재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되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된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은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조희대 파상 공세입니다. 네, 뭐 지금 여권이 상당히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조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투쟁의 선봉장이다. 무슨 뜻입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대선 때 이 대법원이 서둘러서 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한 것이 네네.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당시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에 10명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린 것은 선거법은 1심이 6개월, 2심, 3심은 각 3개월씩 합쳐서 또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합니다. 법 절차를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것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편파 판결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건 어때요? 네, 이 윤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지난 1월 말입니다. 7달을 조금 넘었으니까 재판 진행이 느리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혐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중하지 않습니까? 네. 또 증인도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증언 듣고 진위를 가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또 다른 사건과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법 규정상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은 1년 넘게 첫 재판도 못 열었습니다. 대장동도 비슷합니다. 네. 윤미향 전 의원 재판은 4년 의원 임기를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특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긴 좀 쉽진 않은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기현 판사 담당 재판부에 대해 술자리 접대 의혹으로 인사조치를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대법원이 조사를 했지만 접대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대법원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반대한다. 이것도 이제 사퇴 요구 중 하나인데요. 네. 또 계엄 때 사법부 침묵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재판 지연을 막으려면 내란 재판부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를 합니다. 뭐 이건 물론 헌재 가봐야지 확정적이 나오겠지만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야당이 법원의 내란 재판부를 강제하는 건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가 좀 더 많습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말 계엄 때 침묵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근데 당시 조 대법원장의 말을 보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계엄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조금 소극적이지만 침묵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내란 재판부 강제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 말고요. 네. 예. 근데 여권은 상권 분립 훼손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파상 공세를 펴는 겁니까? 네, 내란 1심 판결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나오지 않거나 또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혹시 나올까 봐 우려하는 듯합니다. 조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의 공세를 집중하는 것도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정청래 대표가 앞장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표, 재선을 동시에 노리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내란 척결이라는 선명성으로 강성당원, 개딸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지금 파상 공세에 나선 추미애, 전현희, 서영교, 박홍근, 김병주 의원 등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선거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대법원장 거치 논의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겠다 이랬습니다.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 될 텐데 이걸로 논란이 감춰질까요? 글쎄요. 지금 뭐 판사들 또 야당이 반발을 강하게 하고 국민 여론도 썩 좋지 않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나서진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다릅니다. 오늘도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 쿠데타라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검찰개혁 강행 때나 또는 여야 합의 파기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실은 뒤로 빠지고 당이 앞장서는 역할 분담서를 야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참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드문데 처음 보는 저도 참 거잖아요.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한 정당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 예전에 없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얘기인데요. 상대당 간사 선임을 표결로 부결시키는 일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수정하면서 나경원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했었는데 어긋났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먼저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회의장 안에 기표소가 설치됐고 법력권 법사위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에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10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대 교섭단체가 내정한 간사 선임안을 표결에 붙여 부결시킨 건 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덧센 특검법 수정과 함께 야당 간사 선임 협조를 약속했는데 이마저도 뒤집었습니다. 관행이니까 나를 빨리 선임해라. 이렇게 당당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뻔뻔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민주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받고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일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더니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법사위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에 있다며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7주년입니다. 사상 최악의 추태가 법사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나 의원도 검찰 구형이 법사위원직 수행에 문제가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 큰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먼저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법사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던 고성, 막말은 기본이고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가 된 뒤 한층 충돌 수위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봐야 하는 건지 고이동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놓고 법력권은 내란 종식, 야당은 사법 장악이라고 맞서며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조희대 좋으세요? 조희대 좋으십니까? 대법원장한테 왜 머리를 조아리세요? 누가 좋아해요? 인식이 그렇게 천박합니까? 여당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하며 가족 사유를 들고 이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인간이 돼! 이 당원들한테 물어봐! 얘 거친데! 이 당원들한테 물어보라고! 네가 잘했는지! 막말과 고성에 이은 반말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애를 버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진보계열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출신으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비례직을 승계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 입에선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접신물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사직서도 안 내고 있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로 오늘까지 5차례 열린 전체 회의 모두 여야는 극한 대치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회 상임위 중 상원이라 불린 법사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경찰이 조국혁신당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이 고소한 지 5달 만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조국 당시 대표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날 당직자들과 함께 갔던 노래방에서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인 지난 4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5개월 넘는 수사 끝에 김 전 대변인을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7월 택시에서 강 전 대변인을 성추행한 혐의도 포함했습니다. 경찰은 노래방 CCTV와 택시 블랙박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여러 달 전이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동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말고도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7월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오늘 SNS에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네, 법원은 특검과 권성동 의원 측 주장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성동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의 권 의원에 대한 신문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권 의원은 심사에 앞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2018년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던 걸 강조하며 이번 역시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130여 쪽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특검이 현역 야당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건희 의혹 특검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윤한홍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을 지난 2일 압수수색했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병 특검도 지난달 임종득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야당 의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 개 특검이 야당 수사 속도를 경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앞으로 남은 야당 의원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이 기준을 좀 엄격하게 본 듯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창욱 경북도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성배 씨 통해서 공천 청탁하셨나요? 특검은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탁을 받았다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전 씨에 대해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은 전 씨가 정치인이 아니라며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나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엄격하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법원은 박 의원과 전 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김모 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가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등 정치 활동을 했다며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숨막히던 더위가 가고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다가오는 가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비가 그친 뒤 모레 기온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가 달리는 차를 강타합니다. 빗줄기는 차와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앞유리를 가려 앞차 형체도 흐릿합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시민들은 서둘러 우산을 쓰고 실내로 향합니다. 서울 청계천은 한때 출입이 통제되고 경기도 안산과 충남 태안 등엔 호우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아침에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쏟아져서 신발도 젖고 추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랬는데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좀 시원하고 걷기에도 좋고.
중국 산둥반도에서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80mm, 대전과 세종, 충남 등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가 그치면 모레 서울의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가을 날씨가 본격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18일 비가 내린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한 차례 더 내리겠고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22도까지 크게 떨어지며 늦더위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담장이 훼손돼 경찰이 이틀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기왓장을 빼서 던지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은 시각, 인적이 없는 서울 종묘 담장 앞에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사진을 찍는 듯 휴대폰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곤 갑자기 까치발을 하더니 담장 위에서 기왓장을 빼내 바닥에 내던집니다. 이어 도로 경계석에 올라가 훼손된 담장을 살펴본 남성은 다시 옆으로 이동해 다른 기와를 훼손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한 남성이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훼손하는 모습입니다. 국가유산청 직원이 새벽 5시쯤 순찰을 돌다 훼손된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이 기와 10장을 고의로 부수는 모습은 바로 옆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CCTV를 보면 해당 남성은 범행 30분 전쯤 종묘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과 과자를 구입한 뒤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암키와 5장과 수키와 5장 등 총 10장이 훼손됐고 현재 복구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탈락돼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조금 일부는 땅에 떨어져서 좀 깨진 것도 있고. 경찰은 남성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틀째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오리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멈춰있던 화물차를 뒤에서 오던 SUV가 그대로 추돌하면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화물차 아래에 깔려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소방대원들은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엔 오리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 청남대 휴게소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에 압박퀴가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리를 싣고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화물차를 뒤따르던 SUV가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로 바닥엔 바퀴 자국이 선명하고 중앙분리대에도 사고 당시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분은 호흡 맥박 없었고 좌측부부 깊은 열상, 척추 골절 추정으로 심정지지 못했다고 이렇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3대의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간이니까 못 봤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사실 규명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고 수습에 2시간여가 걸리면서 인근 구간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늦은 밤 도심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자가 아찔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관이 전조등을 켜라고 경고하자 도망친 건데 신호 위반과 역주행까지 하며 광란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정색 SUV 차량이 전조등을 끈 채 도로를 달립니다. 뒤따르던 경찰이 전조등을 켜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속도를 높이는 차량. 빠른 속도로 앞차를 추월하더니 신호 위반은 물론 중앙선을 넘나들며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순찰차가 길목을 막아서자 인도를 타넘으면서 고개 운전을 이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130 정도 달렸고 중앙선 신호 위반 다 무시한 채로 계속 가다가 사람 2명을 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17km를 질주하던 40대 운전자가 붙잡힌 건 인근 식당 창고였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남성은 이곳에 엎드린 채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도주 과정에서 남성은 착용하고 있던 안경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저기서 일로 들어와가지고 다 밟고 이것도 다 넘어지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 측정 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운전대를 잡기 전에도 인근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사건을 두고 해경의 부실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뒤 구조 장비가 투입될 때까지 40분이나 걸렸고 사건 당일 파출소 근무 일지도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실종된 지점은 해안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1일 새벽 2시 57분, 파출소 팀장과의 마지막 무전에서 이 경사는 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줬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드론 순찰업체가 경찰관이 위험하다며 추가 인원 투입 필요성을 해경에 알렸고 새벽 3시 17분이 돼서야 근무자 4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구조용이기 때문에 손해되기는 아닌 것 같아. 네,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바로 저도 나와 출동해 한 사항입니다.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구조 장비를 요청한 건 새벽 3시 32분. 이 경사가 이미 드론 화면에서 사라진 상황에서 최대 시속 30km를 낼 수 있는 동력 구조보드라면 현장까지 2-3분 내에 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동력보드 열쇠를 찾고 공기 주입과 운반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정작 구조장비가 투입된 건 이 경사 실종 38분 뒤였습니다. 대조기 때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 허리 정도까지 찼다고 한다고 하면 금방 물이 차는 거를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도. 파출소 근무 일지에 직원들의 휴게 시간이 허위로 기록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동료 4명은 사건 전날 밤 9시부터 사건 당일 새벽 3시까지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 일지엔 2계절로 나뉘어 3시간씩 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해경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파출소팀장 등 지휘부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금융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을 이끌었던 만큼 이번에도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는 고액 연봉자가 많아서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금융노조가 26일 총파업 선언을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주 4.5일제 실시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5%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년 만에 파업에 나서는 겁니다. 특히 2002년 주 5일제를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정착시켰던 만큼 이번에도 앞장서서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노조는 배부른 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 4.5일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노동 생산성도 재고 올려야 되고 노동 시간도 좀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국제적 추세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1억은 넘는 분들 또 그 이상의 수입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아직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해요. 앞서 현대차 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임금 인상 등에만 합의하고 관철시키진 못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요즘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으로 많이들 선물 주고받으시죠. 하지만 깜빡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제값을 다 받지 못해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송병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
커피, 케이크부터 백화점, 마트 상품권까지 다양한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물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을 놓쳐 못 쓸 때가 많았고 환불을 받으려면 수수료 10%를 내야 했습니다. 바로바로 쓰니까 이제 좀 시간 안 지나려고 억지로 좀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건 좀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긴 하죠. 소비자 불만이 쌓이자 공정위는 약관을 고쳤습니다. 5만 원 초과 상품권에 한해 그동안 90%에 머물렀던 현금 환불을 9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받으면 전액 100% 환불도 가능합니다. 고액 상품권은 한 번에 쓰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를 수 있어 환불 양도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는 시스템 장애로 쓰지 못한 경우나 회원 탈퇴 등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잡초가 화장품이 됩니다. 아스팔트 틈에서도 자라는 방동산이라는 잡초인데 염증을 막고 피부를 맑게 하는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싹 말린 풀을 실험용 병에 옮긴 뒤 찌꺼기를 걸러냅니다. 이후 농축기에 돌리는 작업을 반복하자 풀 1kg이 가루 10g으로 바뀝니다. 방동산이란 이름의 잡초에서 추출한 가루인데 염증을 막고 피부를 밝게 하는 효능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성분 분석 결과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를 최대 90% 줄이고 피부를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은 65% 이상 억제했습니다. 인체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처음 진행을 해서 밝혀낸 것이고요. 이게 상품화로 돼서 우리 주변의 흔한 식물들에서도 숨겨진 가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성분으로 만든 미백 세안제는 이번 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길에서 흔히 보이는 방동산이는 흙이 없는 땅에서도 잘 자라서 앞으로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없을 걸로 기대됩니다. 국내 자생생물의 숨은 가치를 발굴해 산업과 접목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부 측은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것 같다면서 수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걸린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회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만 이런 것이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 생각은 뭡니까?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변한 것 같다며 억류됐던 근로자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요구한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펀드 협상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엔 동의를 구하겠다며 미국 측에도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국회 동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김 총리는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은 최종 협상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차라리 합의를 파기하고 25%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를 아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와 함께 이 주장이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현재 우리 관세율은 얼마입니까? 네, 우리 통상교섭단이 미국과 큰 틀의 합의를 한 게 지난 7월 31일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으로 알려졌던 건 상호 관세 15%, 자동차 관세 15%, 철강 관세 50%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자동차 관세 25%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협상을 파기하고 대미 투자액을 아끼자 이런 주장도 나온다는데 누가 주장한 거고 내용은 뭡니까? 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베이커 수석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 게 15% 관세를 적용받고 3,500억 달러를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했는데요. 베이커 수석은 25% 관세를 적용할 때 15%일 때보다 연간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씩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3,500억 달러는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 돈을 한국 수출 기업 지원에 쓰라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믿어도 됩니까? 베이커 수석은 15%의 관세율이 우리의 대미 수출액을 5% 감소시킬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저도 원문을 읽어봤습니다만 이 가정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전제 자체가 빈약하다, 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모두 손실로 계산했는데 이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미국으로 투자되는 돈을 전부 손실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죠. 부분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일 관세 협상을 깬다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이견을 보인 인도와 브라질에 50%라는 징벌적 관세를 매겼습니다. 합의를 깨도 여전히 우리가 25% 관세를 적용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겁니다. 베이커 수석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임기가 2029년에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상황이 바뀔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천 기술에 대해 미국이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디커플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서 맞불을 놓기보다는 미국과 같이 나아갈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와 일부 소비세는 우리 돈으로 총 210조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 수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임기만 넘기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게 협상이 자꾸 장기화될수록 우리 수출 기업의 타격이 커질 텐데 어떻게든 좀 빨리 타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업계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죠.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업체들의 경우 도산 위험 속에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시작됐고 중국도 틱톡 매각 등 유의미한 진전을 미국과 이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지 않고 이 현실적으로 우리 국익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결국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하마스를 전멸시키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가자 주민들은 피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동의 60개국 정상들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규탄하며 UN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가자시티에서 가장 높은 20층 건물이 폭격에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15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을 내세우며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지상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ضربوا البرج اول ما هزتنا 5 صواريخ وبعدين ضربوا البرج الثاني ب4 صواريخ. طلعنا بس طلعوا علينا احنا هيك بس بقواعينا ولا اخذنا اي شيء. 외신들은 대규모 공습 직후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선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الليل ما نمناش وهي ما يمكن هي كل ممتلكاتي هذا كل ما احكم عليه هذا طلعت فيه وانا اليوم جيت ماشي من الساعه 6 وهنا ماشي رايح للمجهول والله ما احنا عارفين وين بنروح يا جماعه الخير. 이번 공격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찾아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지 몇 시간 뒤 개시됐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는 관측입니다. That leads to the demilitarization and disarming of Hamas, so they can no longer pose a threat not just to Israel but everyone.
아랍 이슬람권 60개국 정상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ودعوني أؤكد هنا بوضوح أن هذا العدوان إنما يعكس بجلاء أن الممارسات الإسرائيلية تجاوزت أي منطق سياسي أو عسكري. 정상들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타격을 위해 카타르를 공격한 일을 규탄하며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한때 준수했던 왕자는 끔찍한 저주를 받아 야수가 됐습니다.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이 그를 괴물로 만든 겁니다. 국민 주권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숭고한 원천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야수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끊임없이 사법부를 공격합니다. 대법원장 사퇴,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하며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유죄 취지 선거법 파기환송,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공수처 수사까지 거론하며 협박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거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인데 그런 논리라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사법부가 탄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 분명해 보입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치나 이념으로부터 독립된 재판, 그거야말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삼권 분립의 최후 보루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 의석이 압도적이라고 마구잡이로 법 체계를 흔드는 건 무리입니다. 내란 프레임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 속에 사법부가 협조하지 않을 걸 우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토크빌은 경고합니다. 아무리 국민 주권이라 해도 절대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쁘고 위험하다고. You came back. At least I got to see you one last time. 야수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주권이 빛을 잃지 않으려면 권력은 반드시 나뉘어야 합니다. 삼권 분립.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을 지킬 때만 사회가 정상이 됩니다. 9월 16일 윤정후 앵커 칼럼, 야수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충남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충남은 1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전북 북부에 많게는 80mm 이상, 남부지방도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 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으로 올라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25도, 대전 28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날이 제법 선선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